며느리 될 사람이라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모욕했습니다. 아들 키운 값까지 내라던 그 집, 저는 끝내 참지 않았습니다. 그날 친정어머니인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0이 넘은 평범한 여인입니다. 교직에 몸담았다 은퇴했고 남편 역시 공직에서 퇴직하여 지금은 작은 상가 임대 수익과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저희 부부를 보며 두 분은 참 든든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 앞날을 걱정해주는 부모이니 말이지요. 하지만 부모의 든든함이 자식의 행복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딸의 결혼을 보내던 그날,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시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전문직 사위 만나서 든든하겠다 하겠지만 저는 어쩐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딸아이가 28이었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와서 저녁상을 함께 하는데 수줍게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벌써? 아직 30도 안 됐는데 마음에 든 사람이 생겼나 보구나.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는 의사였습니다. 집안도 넉넉하다더군요. 순간 제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다르겠습니까? 딸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남부럽지 않게 살길 바라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막상 상견례를 하고 나니 마음속 불안이 자꾸 커져갔습니다. 시부모가 첫 만남 자리부터 노골적으로 우리 아들은 전문직이니 며느리 될 사람은 그에 걸맞아야 한다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따님도 좋은 대학 나왔다 하니 마음에 드네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사람 생명을 다루며 고생합니다. 그러니 결혼 준비는 이 정도는 해와야 서로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 말의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니 그건 요구가 아니라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속에서는 불쾌감이 올라왔습니다. 딸은 그런 기색을 애써 감추며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속삭였지요. 엄마, 그분은 괜찮아요. 오히려 시부모님 때문에 제가 더 미안해요. 결혼하고 나면 절대 엄마 힘들게 안 하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사위 될 사람이 딸 앞에서 그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부모를 막아내겠다고. 저는 그 말 하나에 마음을 겨우 달랬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부모는 자신들의 종교식을 강요했습니다. 교회에서 예식을 올려야 한다느니 친정 쪽은 패백에 참여할 수 없다는 등 참으로 낯설고 불편한 요구들이 이어졌습니다. 딸은 끝내 울면서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엄마, 나 결혼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때 사위가 또 나서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딸에게 빌었습니다. 내 부모 말은 다 무시해. 절대 너 힘들게 하지 않을게. 우리 둘만 생각하자. 그 말을 듣고 딸은 결국 결혼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꾹 삼켰습니다. 결혼식 날 화려한 꽃장식 아래 웃고 있는 딸을 보면서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행복한 순간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하객들에게 자랑하듯 떠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사위 잘 둔 친정도 덕 좀 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만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은 덕을 바라는 집이 아닌데 오히려 주는 입장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딸은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사위 수입이 넉넉했지만 딸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전문직이니 당연히 부모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시기였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수입이 없으면서 아들한테 생활비를 떼어달라며 매달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딸에게 전해 듣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 어떻게 아들한테만 의존하려 드나 싶었지요. 우리 집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딸에게 늘 말했습니다. 우린 괜찮다. 너희 힘 빼지 말고 내 가정만 지켜라. 아빠랑 나는 연금도 있고 상가 수익도 있으니 아무 걱정 말아라. 딸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살아도 속으로는 늘 무언가를 꾹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딸이 집에 와서 차 한 잔을 마실 때면 눈가에 번지는 슬픔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시부모님 안 보고 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럼 이혼해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제 입으로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로서 딸의 결혼을 부정하는 일은 제겐 너무도 큰 상처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없었고 딸은 맞벌이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사위도 딸만큼이나 고생스러운 눈치였습니다. 본가와 친정의 분위기는 극명히 달랐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연금 덕분에 넉넉하게 밥을 사주고 상가 수익으로 아이들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반면 시댁은 늘 손을 벌렸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큰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딸이 괜찮아, 엄마라고 말할 때마다 그 속에서 꾹꾹 눌러 담은 눈물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 결국 이번 추석에 현실로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추석을 보름쯤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식탁 위로 길게 들이우고 전기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내며 김을 뿜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며 딸에게 보낼 추석 선물 목록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늘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말린 표고, 곶감, 햇밤, 그리고 딸아이가 좋아하는 배. 아이가 결혼을 했어도 제게는 여전히 다 큰 딸 아닌 챙겨줘야 마음이 놓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밝게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점심 먹었니? 수화기 너머로 한 박자 쉬는 숨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묵직한 공기를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 남편이 같이 제주도 다녀오자고 하네. 비행기랑 숙소도 다 예매했어. 엄마, 아빠랑 우리 둘. 간 김에 숨은 맛집도 가고 오름도 하나 오르자고. 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내 아버지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멀리는 못 가지만 바람 쐬면 더 나아질 거다. 너희 둘 일정 맞추기 어렵잖아. 이번엔 우리가 잡았으니 따라오기만 해. 그때 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근데 시어머님이 알게 되면 또 뭐라고 하실까봐. 저는 잠시 말문을 닫았습니다. 늘 그랬듯 좋은 소식 뒤를 밟아오는 불길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알릴 필요 없다. 내 가정 일정인데 누가 허락을 하나. 너희가 결정하면 끝이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딸은 작은 웃음을 냈습니다. 그 웃음은 늘 불안과 슬픔을 섞어 숨기는 습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 일이 터졌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과 뉴스를 보다가 딸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엄마, 시어머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 뭐라더냐? 잠시 후 딸은 길게 녹취한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그 여자의 목소리가 거칠게 쏟아졌습니다. 너네 친정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여행을? 결혼하면 시댁 위주로 사는 거야. 며느리가 어디 감히 자기 집이랑 놀러를 가. 뒤이어 시아버지 목소리도 섞였습니다. 우리 아들 바쁜데 그렇게 시간 내기가 쉬운 줄 알아? 가자고 해도 거절해야지.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저는 핏속이 거꾸로 끓는 듯 했습니다. 제 옆에서 듣던 남편도 손등의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평생 말수가 없고 차분한 사람인데 그날은 입술이 굳게 붙었습니다. 여보, 끄지 말게. 끝까지 들어봅시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녹취는 계속되었습니다. 돈 있으면 아껴야지. 사돈도 말이야 살면서 돈을 다 쓰면 어쩌자는 거야? 늙으면 애들한테 줄 돈이 있어야 효도라도 받지. 요즘 사람들은 부모 마음도 모른다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제가 들고 있던 폰을 조심히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저 말을 들으며 얼마나 떨었을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딸이 태어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창문 밖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작고 붉은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뭉클한 체온이 지금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내 딸은 누구에게도 모욕당할 아이가 아닙니다.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엄마라서 쉽게 칼날을 빼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결혼 뒤엔 아이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지켜야 하는 엄마의 손은 늘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집으로 왔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 나이에 엄마 걱정만 키우네. 미안하긴. 내가 뭘 잘못했니? 앉아라. 밥부터 먹자. 저는 미리 끓여둔 사골국을 데웠습니다. 찬장에 숨겨두었던 장아찌를 꺼내고 단단하게 졸인 우엉을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딸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난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칼날처럼 얇고 길었습니다. 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너는 잘 버티고 있다. 하지만 버티는 게 다는 아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어진 요구들. 상견례 자리에서 부끄러움도 모른 채 액수를 들이밀던 시어머니의 손짓. 패백에서 친정 식구는 발도 못 들이게 하겠다던 자기들 방식. 아들 키운 값을 받겠다는 망언. 엄마, 나는 그때 왜 거기서 돌아서지 않았을까?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위가 내 편에 서겠다고 했지 않니?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사람은 그래도 내 편이야. 적어도 노력은 해. 근데 말끝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끊어야 할 끈을 아직 못 끊었다. 그거겠지. 저녁 무렵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사위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사람을 마주보면 눈빛으로 많은 것을 읽습니다. 그날 사위의 눈빛은 무기력과 죄책감, 그리고 어두운 결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앉아라. 밥은 먹었니? 먹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지나고 사위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저희 부모님과는 거리를 두겠습니다. 딸이 훅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사위의 말끝을 기다렸습니다. 연락을 끊겠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더는 아내가 다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쉬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사위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당장은 바로 끊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지병 치료비가 그리고 집 대출이 제 명의로.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사정은 알겠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 내가 끊지 못하는 끈을 내 딸이 대신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사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시간. 사람들은 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시간 속에서 곪아갑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10가지, 20가지. 추석 전날 일이 더 크게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치 전쟁을 선언하듯 거친 호흡으로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 친정이 돈이 많으면 우리까지 무시하냐? 우리 아들 번 돈은 다 누구 덕인데. 딸은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제 돈으로 여행 가는 게 왜 문제가 되죠? 남편도 동의했고요. 시댁 일정과 겹치지 않아요. 시댁이 먼저야. 결혼했으면 시댁 위주로 움직여야지. 친정은 그 다음이야. 그건 어머니 집안의 룰이지 제 삶의 룰은 아닙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바통을 받은 듯 시아버지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버릇이 없으니 애도 안 생기지.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그 말은 선을 넘은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손등에 핏줄이 살아났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뭘 틀렸다고. 자식 노후 준비해 놓으면 그게 다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야. 살아서 다 쓰면 어쩌려고 그래. 부모가 아껴놔야 애들도 편하게 사는 거지.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물려줄 게 없으면 있는 재산이라도 안축나게 밥도 굶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동안 견디고 견디던 것이 무너져 내린 소리였습니다. 침묵이 이어진 뒤 전화기 너머로 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버릇없고 철없는 것. 우리가 널 사람 만들어놨더니 그만하십시오. 사위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도 통화에 연결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더는 제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부로 저희는. 그가 말끝을 맺지 못하자 저는 조용히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말해라. 지금 말하지 못하면 우리 딸은 또다시 혼자 감당해야 한다. 사위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분리하겠습니다. 연락도 돈도. 저는 제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잠깐, 정말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감히. 이 불효자. 지 아내 말에 홀려서 부모를 버려. 너 같은 자식 둘 필요 없다. 욕설과 고함이 난무했습니다. 사위는 수화기를 떼어 귀 옆에서 한 뼘 거리를 두고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곁에서 듣던 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위의 손에서 천천히 전화기를 받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지금 하고 계신 건 훈계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누구세요? 친정어미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등골을 기대시는 마음, 저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는 것과 빼앗는 건 다릅니다. 뭐라고? 저희는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각 집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방식이 남의 집 문턱을 넘어서 폭력이 되는 순간 그건 틀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가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와 당혹이 뒤엉킨 소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석 저희는 우리 일정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게 싫으시면 싫어하시기만 하십시오. 더는 우리 아이들을 흔들지 마십시오. 뚝.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릴 때 아파서 응급실을 뛰던 날보다 더 가슴이 저렸습니다. 사위가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않게 하려면 오늘 이후가 중요하다. 저는 사위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연락을 끊는 건 선언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생활비는, 병원비는 내가 끊지 못하면 그건 선언이 아니라 거짓말이 된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달로 끝내겠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겠니? 예.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어딘가 각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각이 시간이 지나 주저앉지 않길 바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때 사위 부모님이 보냈던 축의금 봉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봉투 뒤에 적힌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 문구가 낯설었습니다. 잘 부탁한다는 말은 부탁하는 이의 자세에서 힘이 빠져 있어야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봉투의 글씨는 힘이 과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탁이 아닌 명령처럼.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비행기 시간 몇 시였지? 아침 일찍입니다. 좋네. 떠납시다. 가서 바람 쐬고 우리 딸이 마음속 독을 다 내려놓게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엔 제가 의지해온 오랜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석 당일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손주를 아는 젊은 부부, 캐리어를 바쁘게 끌고 가는 학생들, 서로 사진을 찍으며 웃는 노부부. 사람들 사이로 햇빛이 흘렀습니다. 딸은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만으로도 표정이 다 보였습니다. 긴장과 해방이 동시에 파르르 떨며 흔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괜찮을까? 괜찮다. 아니, 괜찮게 만들 것이다. 저는 딸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사위는 우리 뒤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는 출국 직전까지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불이 들어왔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시가 불빛이 꺼지듯 이름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짐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길 바랐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사위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오늘 저녁 정리해서 다음 달부터 생활비 끊겠습니다. 병원비 관련해선 제가 직접 제 명의 보험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통장도 따로 빼고요. 그래라. 그리고 그 사이에 혹시 부모님이 어머니나 아버님께 연락하면 받지 마세요. 저에게 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 늦었지만 올바른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주에 도착하자 바다 냄새가 공항의 내부까지 스며들어왔습니다. 택시 창문을 반쯤 내리고 파란 하늘과 흩어진 구름을 올려다봤습니다. 딸의 눈가가 처음으로 조금 환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해걸음 무렵에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왔다가 망설이듯 발을 거두었습니다. 엄마, 왜? 나 오늘 행복해도 되는 거 맞지? 그 질문이 가슴을 아렸습니다. 왜 행복해도 되는 걸 허락받아야 하나? 그러나 저는 그 아이의 질문을
정면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행복해라. 너의 행복을 왜 허락받아? 넌 그냥 행복해라. 딸이 바다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간만에 본 어릴 적 그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밤바다가 유리잔에 비치듯 반짝일 때 사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그는 주저하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끝에 거친 숨소리, 그리고 익숙한 그러나 낮게 깔린 목소리. 너 지금 어디냐? 시아버지였습니다. 사위의 등줄기가 굳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지 마라. 아버지, 지금은 내가 우리를 버리면 우리도 너를 버린다. 사위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전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내 가정? 내가 가정이 있었느냐? 우리가 내 가정이다. 전화기는 한순간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멀리서 다가오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높아졌다. 낮아지는 흐름. 사위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주도 아닙니다. 정리해서 문자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끊지 마. 뚝. 사위는 한동안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딸은 그의 옆에서 말없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도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내가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것만이 우리 딸을 살린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지키겠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을 때 방에 불을 끄고 바다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푸른 어둠의 끄트머리에서 작은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배의 신호등인지 멀리 숙소의 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미확인 번호.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친정어머니 되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기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신우이입니다. 그녀는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다칩니다. 며느리한테 전해주세요. 이번 일 우리 집안 우습게 본데가 치르게 할 거라고. 그녀의 말은 귓속에서 얼음처럼 깨졌습니다. 저는 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만하시죠. 더는 협박을 듣지 않겠습니다. 협박? 그럼 전통이지. 결혼은 시집에 들어오는 거야. 친정은 그만 끊으라고 해요. 딸이 행복하려면. 뚝. 제가 끊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의 파도는 여전히 같은 박자로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는 파도는 달라졌습니다. 한 물결이 부서지고 그 뒤를 쫓아온 물결이 전부를 쓸어가는 소리. 저는 딸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섰다가 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자니? 아니. 문틈으로 들어간 제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밟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아. 응. 내일 아침 변호사 한번 만나자. 원하지 않는 싸움은 피하되 필요한 방어는 갖추자.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딸이었을 때의 그 평온함을 되찾아야 한다. 근데 엄마, 나 아직 이혼은 안다. 저는 말을 끊지 않고 아주 느리게 이어갔습니다. 이혼은 칼이 아니다. 다만 칼날을 향해 맨손으로 달려들지 않을 방패는 필요하다.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바다에 찬 기운을 몰아냈습니다. 창밖에서 한 줄기 바람이 커튼을 부풀렸습니다. 바람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이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딸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 선택 앞에 서늘한 칼날이 있다면 제 등이 먼저 닿도록, 그리고 누군가 딸의 이름으로 우리 집 문턱을 넘어서려 한다면 나는 문이 되지 않고 벽이 되리라. 새벽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밀어 올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첫빛을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어둠이 물러난 자리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알림음. 시어머니 장문의 문자 1건 수신.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자야말로 다음 장의 문고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손을 올리면 열릴 문. 그러나 무엇이 쏟아져 들어올지는 모르는. 저는 딸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읽자. 그리고 우리 답을 쓰자. 새벽녘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얇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잠을 설친 눈으로 딸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 위로 새벽의 어둠이 어슴풀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문의 문자 1건 수신. 딸은 손끝을 떨며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아이의 뒷모습에서 긴장감이 온몸으로 흘러내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에 찍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감히 시부모한테 대들어? 며느리가 어디서 그렇게 버릇을 배웠냐?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나 보지. 니네 집은 돈 많으니 좋겠다. 근데 우리 아들한테도 다 받아낸다. 생활비, 그건 아들 의무야. 멈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감히 우리 가문에 욕을 보이면 다신 발 못 붙이게 할 거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빼앗아 손에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게 협박이지 뭐냐? 딸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무시할까? 무시한다고 없어질 일이 아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오전 우리는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낯선 건물의 복도 끝 작은 간판이 걸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문자 내용이 명확히 남아있네요. 협박과 강요로 충분히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딸은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소 같은 걸 하면 더 심해질까요? 시부모님 성격이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문서로 남기는 게 방어막이 됩니다. 가정은 지켜야 하지만 폭력은 막아야 합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들었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당한 건 참아낼 인내가 아니라 막아야 할 폭력이야. 사무실을 나오자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바닷가 근처 도로 위 얇은 외투 자락이 휘날렸습니다. 사위가 말없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묵직했고 어딘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도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밤에 부모님께 생활비 끊겠다고 문서로 보내겠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지켜라. 딸을 지키는 건 내 부모가 아니라 내 자신이다.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새로운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딸의 휴대폰에 연속으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누이까지 나섰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우습게 보냐? 친정 잘났다고 깝죽대지 마라. 우리 오빠 잡아먹을 생각하지 마.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데 내가 뭔데 가르치려 들어.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위가 핸들을 잡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숙소에 도착하자 사위는 곧장 노트북을 켜고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뚜렷하게 울렸습니다. 앞으로 부모님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합니다. 제 아내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십시오. 모든 협박과 모욕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반복된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는 그 문서를 캡처해 부모에게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묵직하게 멈췄습니다. 딸은 제 옆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땀이 배어나와 손이 축축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사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전화기에 꽂혔습니다. 사위는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통화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이놈아, 내가 지금 뭘 한 줄 아냐?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압니다. 제 가정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정? 내 가정이 어디 있냐? 부모 버리고 무슨 가정이냐? 아버지, 전 이제 제 아내와 살겠습니다. 더는 흔들지 마십시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2번 다시 집에 발 들이지 마라. 부모 장례식에도 오지 마라. 사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뚝.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야 끊어낸 거야. 그날 밤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며 흩어졌다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삶도 그렇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자리마다 다시 밀려오는 물결. 중요한 건 그 물결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끝내 발을 딛고 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뭐라 해도 우리 딸은 다시는 혼자 울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곁에 있으니. 그리고 알았습니다. 지금껏 불안만했던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렇다면 이제 저는 더 이상 불안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도, 내 아이가 지켜야 할 가정, 그 가정의 울타리를 제가 함께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을. 사위가 부모와의 통화를 끊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쪽은 무너지고 또 한쪽은 새로 일어서야 한다는 세상의 규칙을 웅변하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딸의 휴대폰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닌 메시지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내가 그 집 딸이냐? 부모한테 불효하는 건 네 잘못이지. 며느리란 게 뭐라는 줄이나 아냐? 내 부모가 참 잘 가르쳤다. 돈 많은 친정이라고 잘난 척하지 마라. 결국 피눈물 흘릴 날 온다. 보낸 사람은 시부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먼 친척,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교회 사람들까지. 온갖 번호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딸은 화면을 내려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디까지 욕을 먹어야 해? 저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욕을 먹는 게 아니다. 욕을 들은 거다.
차이는 크다. 욕을 먹는 건 잘못했을 때고 들은 건 그들이 잘못했을 때다. 그러나 그들의 보복은 단순한 문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사위에게 직장 상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표정이 굳더니 서둘러 밖으로 나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부모님이 병원 동료들한테까지 전화했답니다. 제가 불효자라면서 가정을 버렸다고.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손등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딸은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 때문이라는 거야? 아니야. 제가 손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이건 누군가를 조종하는 손의 문제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약해질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역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는지 친정 쪽 지인들에게까지 소문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네 딸이 시부모랑 인연을 끊는다던데 사실인가? 요즘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나? 자식은 효도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부모랑 인연을 끊는 건.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날 선 칼날 같았습니다. 내 딸이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그럼 당신들은 자식 피 빨아먹는 부모를 본 적은 없는가?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끝내 삼켰습니다. 다만 제 안의 분노는 이미 불덩이가 되어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건 단순히 가족 싸움이 아니오. 저 사람들은 사회적 시선을 무기로 쓰고 있어. 딸과 사위를 고립시키려는 거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막아줘야 해요. 우리 딸이 이 소문에 매몰되면 다시는 고개를 못 들 거예요. 남편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인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내가 먼저 나서겠소. 내 친구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정확히 알릴 거요. 소문은 소문으로만 막을 수 없소. 진실을 말해야 하오. 저는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더는 침묵으로 아이를 잃지 않는다. 다음 날 친척 모임에 갔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쪽 집안 요즘 시끌시끌하다고 들었소. 사실이요?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해둔 사실 확인서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우리 딸은 모욕을 당했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여기 문자와 통화 기록이 증거입니다. 불효라는 말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부모가 아들의 돈을 당연히 요구하고 며느리를 욕보이는 게 전통입니까? 만약 그게 전통이라면 저는 그런 전통을 거부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순간 자리에 있던 몇몇 친척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말을 돌렸습니다. 그건 그래도 참 요즘 세상은 많이 달라졌지. 그들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시부모와의 갈등이 아니라 구태와 맞서는 싸움이라는 걸.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딸은 저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조용히 산다는 게 누군가의 밥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 내가 지금 싸우는 건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이다. 사위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모님 장례식에도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미 선택을 했다. 이제는 후회보다 책임이 중요하다. 내가 선택한 책임이 딸을 살릴 거다. 그러나 사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우린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내가 끊었다 해도 우리 손은 더 길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늘 바람이 바다를 쓸고 가듯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가라앉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5일도 지나지 않아 깨졌습니다. 사위가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퇴근길에 무거운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에 늘 무표정한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그 표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바람에 젖은 종이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원장님이 불러서 말씀하시더군요. 가정 문제를 빨리 정리하라고. 환자 보호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답니다. 제가 부모 버리고 산다면서 인성이 문제 있는 의사라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다 시부모가 퍼뜨린 거겠지.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던 손. 그런데 그 손이 지금은 자기 인생조차 지탱하지 못하는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남편 말을 듣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돈 주자는 거야? 그냥 계속 보내면서 부모님 눈치 보고 살자는 거야? 아니야. 나는 끊겠다고 했잖아. 하지만 지금 직장이 흔들리면. 그래서 내가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당신은 부모님한테 또 돈 바치겠다는 거야?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양손을 벌려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지금은 둘 다 감정이 날선 상태다. 하지만 딸은 눈물이 차올라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못 버티겠어. 결혼할 때도 시댁 모욕 다 참았어. 패백자리에서 친정 식구발 못 들이게 하겠다던 말도, 아들 키운 값 내라는 소리도. 근데 지금은 내 남편마저 나 편에 서주지 못하잖아. 사위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난 널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현실이 너무 무겁다. 난 의사고 내 자리에서 버텨야 해. 내가 무너지면 우리 둘 다 끝나. 딸은 격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그냥 이혼할까봐.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살 이유가 뭐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 같은 부부가 각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뒤 집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십 번을 외쳤습니다. 제발 무너지지 마라. 제발. 그러나 새벽 2시쯤 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혹시 내가 애 낳았으면 그 아이까지 저런 집안에 묶였을 거잖아. 저는 그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아이 같았던 딸이 진짜 어린애처럼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낳은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끊으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들었어야 할 시간에 울리는 벨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위가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린 목소리에 제 숨이 멎었습니다. 아들 나다. 엄마다. 문 열어. 시어머니였습니다. 사위는 문손잡이를 움켜쥔 채 멈췄습니다. 안에서 딸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우리 집까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뚜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문을 닫으면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간다. 널 내 아들이라 부르는 한, 넌 우리를 못 끊는다. 딸이 제 옆에서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겁먹지 마라. 문은 우리가 지킨다. 이번에는 내가 앞에 설 거다. 저는 현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자국마다 등골이 차갑게 식었지만 마음은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사위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물러나라. 이번엔 내가 문을 연다. 문을 열자 새벽 공기 속에 서 있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광기 어린 집착이 배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당신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야.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갈라놓은 건 당신의 욕심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올가맨 순간 이미 끊어진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집안 우습게 만들었어. 이대로는 안 끝나.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끝납니다. 오늘 여기서. 그날 새벽 현관 앞 공기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두 여인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아니라 어느 세대가 끝내 끊어야 할 사슬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는 것을. 새벽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와 맞섰던 그 순간이 아직도 제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던 손이 식어버린 것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얼굴을 바싹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물러간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 딸, 내가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문이 닫히자마자 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위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 싸움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당장 변호사에게 다시 가자. 이번엔 고소 절차까지 밟자. 딸은 겁먹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고소까지 해야 해? 그러면 더 원망받지 않을까? 원망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더 중요한 건 너희 삶이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는 이미 돌아올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이젠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미 지난 문자, 통화 녹취, 새벽 방문 상황까지 정리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협박, 명예훼손, 주거 침입 시도까지 다 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공식 절차를 밟으시면 더는 개인적으로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이었습니다.
종이에 제 이름을 쓰는 동안 제 안에서 불타오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딸을 살리려면 내가 나서야 한다. 고소장을 제출한 그날 저녁 반응은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위는 스피커폰을 켜고 저와 딸이 곁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너 미쳤냐? 부모를 고소해. 내 아내가 얼마나 못 배웠길래 이런 짓을 시키냐. 저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못 배운 건 당신 쪽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협박하고 등골을 빼먹는 게 어디 배운 행동입니까? 순간 전화기 넘어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너희 끝까지 가자는 거냐? 네. 끝까지 갑니다. 우리 딸을 지키려면. 뚝.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손이 땀에 젖어 축축했지만 그 온도는 뜨겁게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교묘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시댁 친척들 몇몇이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요즘 세상 참 무섭다. 부모한테 생활비 좀 드리라 했다고 고소를 해? 불효자의 표본이다. 친정 잘 만난 며느리 하나가 집안을 다 망친다. 딸은 핸드폰 화면을 보고 또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 나 이제 밖에 나가면 다들 수군거릴 것 같아. 저는 아이의 휴대폰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지 마라.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법은 막을 수 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평생 공무원으로 살며 원칙을 지켜왔지. 이번에도 원칙대로 가자. 이게 내 엄마의 방식이고 우리의 방식이다. 그날 밤 딸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겠어. 결혼하면 무조건 시댁 위주로 살아야 한다는 말, 그건 함정이었어. 그 말 믿는 순간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였어. 저는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맞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부모도 시댁도 대신 살아주지 못한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부모가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마지막처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희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내 딸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무너뜨리는구나.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무너진 건 이미 오래전입니다. 당신들이 탐욕으로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 어둠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서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알았으니까요. 딸이 제 방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아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저는 딸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살면 된다. 두려움이 아닌 너희만의 삶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끊어야 살 수 있다.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부모는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가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늘 휴대폰을 곁에 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 역시 병원에서 눈치를 보느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빠진 듯 쓸쓸했습니다. 됐으니까 고소 취하해라. 경찰에 가는 건 창피하다.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 아들만은 버리지 마라.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아들을 버린 적 없습니다. 오히려 지켜주려 했지요. 버린 건 부모인 당신들입니다.
아들을 책임 대신 족쇄로 묶으려 했으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나온다면 우리도 더는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될 뿐입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해방된 듯 시원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 시부모는 증거 앞에서 더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한 녹취와 문자, 새벽 방문 상황까지 명확히 제시되었으니까요. 그들의 표정은 무너져 내린 성벽 같았습니다. 사위는 조사 후 집으로 돌아와 무겁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끝까지 저를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이제 괜찮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가벼워야 내 딸도 가볍다. 그게 가정이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사위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결국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부부는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 붙잡아줘야만 버틸 수 있다는 걸.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바다가 아닌 친정 식탁 위에서 네 사람이 둘러앉아 웃으며 전을 부쳤습니다. 남편은 손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잔뜩 부치냐며 농담을 했고 딸은 그 소리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사위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희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사랑일 때 빛나지만 욕심일 때는 족쇄가 됩니다. 저희 딸이 겪은 일처럼 시부모의 갑질과 집착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끊어낼 용기를 내야 비로소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다짐합니다. 내 딸의 삶은 이제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다. 파도는 여전히 부서지고 또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서져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배웠으니까요.